안녕하세요. 백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역사 분야의 역사의 연구 고전을 소개할 사회복작가의 이은영 교수입니다. 역사의 연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논한 고전인데요. 역사의 연구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고전에 소개할 목차에서는 수업의 목표, 고전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을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연구의 목차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수업의 목표에 대한 소개를 가져보겠는데요. 첫 번째 수업의 목표는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문명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왜 탄생하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도전에 있어서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고전에 대한 수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연구 고전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 역사의 연구 고전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필된 책입니다. 1934년부터 1961년까지 거의 30여 년에 걸린 시간의 집필 기간인데요. 그 기간만큼 집필된 권수도 상당합니다.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제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두 권으로 요약한 서머멜이라고 하는 역사가를 통해서도 요약된 우리의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전은 문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가치라고 한 부분의 역사적인 단위를 21개의 분류로 나누어 보고요. 또 문명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동일한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문명은 발생, 성장, 쇠퇴, 그리고 마지막 해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되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클을 지닌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단계를 문명의 법칙성이라고도 표명합니다. 서유럽 중심의 기존의 역사관을 탈피해서요, 더 지향하는 바로는 모든 지역의 역사,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시적이고 또 포괄적인 문명 사관을 소개하는 지필에 대한 동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책은 1934년, 시기적으로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 후이죠. 제1편이 나옵니다. 20여 년이 걸린 후에는 1954년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죠. 이 시기로는 2편부터 10편까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59년에는 역사 지도라고 하는 제11편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61년에 마지막 편이 12편은 기존까지 1편부터 11편까지 나온 모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적인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견해를 반성적으로 고찰을 할 토대로 반론을 또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은 총 12편에 걸친 큰 어떤 방대한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문명이라고 하는 흥망성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러한 것을 조명하는 문명적인 사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 고전의 의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역사의 연구 고전을 집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자는 자주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연구의 초점이 19세기 정도까지는 역사의 단위가 대다수가 민족, 가문, 왕조, 사회, 그리고 국가, 이러한 단위로 연구한 초점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단위가 아니라 문명이라고 하는 단위를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기존의 왕조,
왕조나 국가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말론적 혹은 비관론적인 패러다임이 팽배했겠죠. 전쟁 직후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험적인 방법을 토대로 또 인류 전체의 역사에는 저마다 동일한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물음의 출발점에는 기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숙명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해서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우리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하는 낙관론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인비 저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개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라고 하는 결과이고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혹은 영혼적인 결정체의 집합이다 라고까지 문명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지필에 대한 배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고전이 탄생하게 된 아주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역사의 연구 저자는 아놀드 조셉 토임비입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토임비 저자는 1889년에 출생했고요. 1975년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가, 또 문명 비평가, 그리고 전공 분야는 고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89년 런던에서 출생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대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역사 연구를 집필한 시기를 우리 다양한 서적에서 보면 1927년 정도부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역사의 연구라는 것을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장장 30여 년에 걸친 대작이죠. 역사에 대한 부분을 성장, 발전, 쇠퇴, 그리고 마지막 해체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우리는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전까지 우리가 접했던 인류의 문명사라는 것이 바라봤던 그 시각 자체가 결정론적인 사관이라는 것에 치우쳤다면 토인비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부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 문화가 함께 공유되고 또 관계되고 지향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역사 서술의 반성적인 어떤 영향적인 출발이 바로 이 역사 연구라는 것을 출발하게 된 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연구가 크게 얘기하는 슬로건 자체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타임즈가 선정한 이 시대 100권의 책 중에 하나인 역사 연구,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집필한 본 고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바로 토인비가 얘기한 슬로건입니다. 이 고전을 통해서 현대 학문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전이라고 타임즈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문명의 비평서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역사적인 성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연구 고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의 연구 이 12권에 대한 얘기를 자주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사의 연구는 본인에게 특별한 영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인간은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산물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크게 전체로 조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연구라고 하는 고전이 갖고 있는 암축적인 어떤 의미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또 전해진 어떤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인비는 역사 연구 서문에서 이렇게 저술에 대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은 표제가 암시하는 바를 이루고 또 시도한다. 본인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조망하고 있고 바로 그 출발점이 역사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집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나 문명이라는 것을 단위로 쪼개서 역사를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문명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의 역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떤 가치가 있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도로서 이 본 고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인비 저자는 문명이 만나는 도전에 있어서 유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그냥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도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5가지 유형은 첫 번째,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두 번째로는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갑작스런 외부의 큰 공격,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 마지막으로는 사회 내부에 있는 집단에 대한 압제, 이렇게 5개에 대한 도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도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또 그 성공했고 또 실패했고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우리가 거초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멈춘 문명도 있고 또 어떤 문명은 외부의 도전이 가혹할수록 또 그거에 대해서 응전하는 힘도 상대적으로 커지기도 하죠. 근데 지나치게 그 도전이 가혹하다면 문명 자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도전이 결국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문명의 성장에는 큰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 그것이 바로 응전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역사뿐만 아니라요. 자연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환경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나타났나요? 토인부는 바로 그러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토인비 저자는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봤을 때 너무나 안락하고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 문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나라는 늘 상대적인 발전에 있어서 뒤처졌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죠. 고대 문명, 또 세계 종교의 발상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모두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원래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수렵생을 하고 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우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이동해 가자 아프리카 남부, 북부, 남아시아 지역이 빠르게 건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막 지역으로 또 변해갑니다. 이 토인비 저자는 이러한 역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된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 지나치게 좋은 환경보다는 또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도전이 생기니까 그거에 따른 응전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은 발전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자 힘 자체가 문명에 대한 성패,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인비 저자는 수많은 강연과 저술에서요,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자주 비유를 듭니다. 우리 이제 그림 보시면 이 청어인데요. 청어가 왜 등장하게 되냐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자주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청어는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를 잡히는 곳을 우리가 많이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북해, 또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였대요. 그래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다수 배에 싣고 오는 동안 대다수 청어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죽고 다 이제 싱싱하지 않은 또 물고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살아있는 청어가요, 런던 수산시장까지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먼 그 거리를 극복하고 살아있는 청어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봤더니요. 청어를 운반해 오는 수조 안에요. 청어의 천적의 물메기를 함께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청어는 물메기라고 하는 천적과 완전히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물메기에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고 도망가고 그런 긴장이 이 수조 안에 있었겠죠. 결국 그런 긴장,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청어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인비가 청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 요약적인 부분은요, 가혹한 환경, 그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것을 낳게 했고, 전체적인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 아주 근원적인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이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가혹한 환경에 지금 놓여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주 안락하고 좋은 어떤, 다 취할 나위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으신가요? 만약 가혹하고 힘든 어떤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외려 그러한 긴장의 요인들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더 발전시키고 또 무엇인가 더 함께 이 산을 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토인비 학자가 얘기한 우리 전체 연구에 대한 그 문명에 대한 역사를 크게 한번 봤더니 결국 이러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킨 아주 근원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경우죠. 토인비 저자는 역사의 연구에서 자주 이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문명의 발전이 기존의 수렵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연명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다수는 그런 수렵에 대한 자연 환경 속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고, 혹은 그런 수렵 생활 대신 다른, 바꾸는 거죠. 유목이라든가 농경 생활로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들. 또 마지막으로는 아예 우리가 거주했던 지역이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리는 것. 이렇게 크게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세 가지 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응정 중 어떤 것을 택했는가라는 거에 따라 해당 국가의 문명이 또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렵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족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또 두 번째로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꾼 민족도 물론 지금의 유목민에 대한 생활도 있지만 그렇게 바꾼 거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예 거주 지역을 바꾸고 새로운 어떤 생활 방식을 수용한 입장은 더 나은 문명, 더 발전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토인비는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의 진보는 언제나 하나의 개인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그 본성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모든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수의
창조적인 천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나 어느 문명이나 소수의 창조적인 리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다수는 그런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창조적인 다수자로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창조적인 소수자를 모방하고 또 따라가고 또 그들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생활의 방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창조적인 다수자가 창조적인 소수자를 모방하고 그대로 따르는 현상들, 그걸 이거 미메시스라는 어떤 용어를 씁니다. 미메시스는 그리스어인데요. 모방 혹은 재현이라고 이제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메시스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미메시스에 대한 뮤지엄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고요. 그 포르투갈 유망한 그 건축가입니다. 알바로 시자라고 하는 건축가가 얘기한 설계한 그 뮤지엄인데요. 아마도 이 미메시스라는 이름을 한 이유가 이 건축물 자체가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뮤지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좀 소개합니다. 고양이 모양을 표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고전을 통해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삶을 갖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응전하는 우리들은 어떤 태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사의 연구 본 고전의 목차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 있는데요. 크게 12편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서론이라고 해서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명의 발생, 문명의 성장, 또 문명의 쇠퇴. 5편에는 문명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1편부터 5편까지의 주제는 문명의 하나의 사이클을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문명에 대한 사이클은 당시 슈팽글러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비판에 대한 시각으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슈팽글러 저자가 얘기한 이 서구의 몰락에서는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이다. 그런데 탄생, 성장, 사망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을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해서 토인비는 나름대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슈팽글러가 얘기한 그 역사에 대한 관점 자체가 너무나 독단적이고 또 결정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는 이렇게 슈팽글러가 갖고 있는 선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요. 자기의 스승일 수 있는 슈팽글러에 대한 부분을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출발점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대신 그 역사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법칙은 지금 얘기한 발생, 성장, 쇠퇴, 해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공통적인 법칙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고 또 함께 낙관론적인 어떤 부분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집필을 하게 된 거죠.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전쟁 이후에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역사의 연구는 대다수의 숙명론에서 벗어나서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6편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6편의 주제는 세계의 국가입니다. 다음으로는 7편은 세계교회, 영웅시대, 9편과 10편의 주제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역적인 공간적인 접촉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시간적인 접촉일 수도 있죠. 그런 시공간적인 접촉에 대한 주제들을 소개하는 것이 9편과 10편입니다. 11편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법칙, 그리고 자유,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편은 서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대한 우리 문명의 미래를 예언하고자 하는 부분이 1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단순한 세계사 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문명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문명의 백과사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12편에 대한 주제 살펴보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역사 분야, 역사의 연구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연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것을 논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